여러분이 듣는 그 노래, 가수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미국 빌보드 30년차 기자가 서울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30년 경력의 이런 현상은 처음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죠. 31개국 넷플릭스 1위, 3억 달러 수출, 전 세계 투어 수익 7.7%, 작은 나라가 만든 가장 큰 기적.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 리포트.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저는 제임스 톰슨, 빌보드에서 30년간 일해온 문화 트렌드 분석가입니다. 세계 음악 시장이라면 눈 감고도 읽어낼 수 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아무리 다시 봐도 똑같았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 무려 31개국을 동시에 석권한 컨텐츠. 제목은 K-POP 데몬 헌터스였습니다. 한국 컨텐츠였죠. 이게 무슨 중얼거리며 다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빌보드 투어 수익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전 세계 상위 100위 안에 한국 아티스트가 무려 8팀이나 이름을 올렸더군요. 2023년에는 9팀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방탄소년단 단 한 팀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8팀입니까? 더 놀라운 건 특정 슈퍼스타 없이도 이 기록을 세웠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에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클릭했습니다. K-POP 투어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7%. 2년 전만 해도 5.1%였는데 말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에는 고작 4%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폭발이었죠. 제임스 괜찮아? 동료 마크가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나 봅니다. 이 데이터 좀 봐. 한국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어. 마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K-POP? 그거 한때 유행 아니었어? 아직도 인기 있나? 저는 화면을 돌려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마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오류 아니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번, 4번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죠. 모든 데이터가 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아시아 국가, 한국.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빌보드 200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상위 10위 안에 한국 앨범이 7개, 미국 앨범은 3개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에서 말이죠. 앨범 수출액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2025년 음반 수출액이 3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사상 처음이었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현상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검색어 순위도 확인해봤습니다. 구글 올해의 검색어 영화 부문 1위가 K-POP 데몬 헌터스였습니다. 노래 검색 상위권에는 소다팝, 골든 같은 한국 노래들이 즐비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점심시간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음악 시장을 지배한다고? 한 선배가 웃었습니다. 제임스, 자네 피곤한가 보군? 좀 쉬게.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오후 내내 더 많은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스트리밍 수치, 유튜브 조회수, SNS 언급량, 모든 지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건 혁명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단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로 직접 가봐야겠다고 말이죠. 보고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현상의 중심에 서봐야 했습니다. 서울행 티켓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비행기가 있었죠. 클릭 한 번으로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 느껴보는 흥분이었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대체 뭘 한 겁니까? 창밖으로 맨해튼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압도적인 데이터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곳곳에 K-POP 스타들의 거대한 광고판이 보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언어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기본이었습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까지 무려 40개가 넘는 언어로 표기된 안내판들이 있었죠. 이게 정말 공항입니까? 아니면 국제 박람회장입니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는데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외국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손에는 하나같이 K-pop 아티스트 사진이 들려 있었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께 물었습니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이 많나 봅니다. 기사님이 웃으시더군요. 많은 정도가 아니죠. 매일 이 정도예요. 대부분 K-pop 때문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던 현상을 실제로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 보였죠. 젊은 유럽 여성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온 듯한 청년들이 K-pop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미국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한국에 여행 오신 건가요? 그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여행이 아니에요. 한국어 배우러 왔어요. 1년 과정이죠. 한국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합니까? 제 질문에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K-pop 가사를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니 말이죠. 다음 날 저는 SM 엔터테인먼트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에서 소속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재생되고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안내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연습실을 지나가는데 10대 소년 소녀들이 땀을 흘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인데도 말이죠. 저들은 몇 시간이나 연습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평균 하루 12시간입니다. 많을 때는 16시간도 하죠. 16시간이요? 이건 군대식 훈련이 아닙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군대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발적이에요. 꿈이 있으니까요. 녹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빼곡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었죠. 이 장비들은 모두 제 말을 그녀가 이었습니다. 네, 최고급입니다. 우리는 장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음은 JYP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박진영 프로듀서가 직접 만들었다는 교육 시스템을 설명 들었습니다. 우리는 노래, 춤, 연기는 기본입니다. 외국어, 매너, 심지어 요리까지 가르치죠. 담당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요리까지요? 왜 요리를 가르칩니까?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글로벌 스타는 어디서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해외 투어 중에도 건강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 답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었죠. HYB 건물은 더 놀라웠습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댄스 연습실만 30개가 넘었죠. 레코딩 스튜디오, 사진 촬영 스튜디오, 심지어 의료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병원도 있습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안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티스트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전담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합니다. 시스템이 천재를 만드는 걸 처음 봤습니다. 한 프로듀서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준비합니다. 10년 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지금 연습생으로 들어온 아이가 데뷔하기까지 평균 5년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또 5년이죠. 우리는 항상 10년 뒤를 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은 내일도 모르는데 한국인들은 이미 10년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10년 투자가 물거품이 되는데요. 제 질문에 그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시작도 못합니다. 우리는 실패에서 배웁니다. 한 팀이 실패하면 그 경험으로 다음 팀을 더 잘 만들죠. 그렇게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마다 K-pop 스타들의 광고가 빛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그날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장기 투자, 완벽주의, 글로벌 전략, 키워드를 적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키워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학이었죠. 한국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제임스, 보고서는 언제 보내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건 보고서로는 부족합니다.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이야기입니다. 다음날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기대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K-pop 음악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죠. 한국 당신들은 정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범상치 않았죠. 세계 각국의 언어로 쓰인 환영 문구가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더니 영어로 말했습니다. 톰슨 기자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담당자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25년 K-pop 앨범 수출액 3억 2천만 달러. 3억이요? 정확히 3억 달러입니까? 제가 확인차 물었습니다. 네, 정확히 3억 2천만 달러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3억을 넘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미국 음반 시장 톱 10. 한국 앨범이 유료볼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빌보드 집계 기준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10개 중 7개가 K-pop입니다. 김 과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지배였죠. 다음은 투어 수익 데이터였습니다. 2025년 기준 K-pop 그룹 중 투어 수익 1억 달러를 넘긴 팀이 2개입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1억 달러요? 두 팀이나 됩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세븐틴과 스트레이키즈입니다. 각각 1억 2천만 달러, 1억 500만 달러를 기록했죠. 미국 가수들조차 따라올 수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급 슈퍼스타들이나 가능한 수치였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김 과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이 작품 아시죠? 네, 물론입니다. 31개국 넷플릭스 1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누적 스트리밍 횟수를 아십니까?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90억 회입니다. 90억이요? 90억 회를 스트리밍했다는 겁니까? 네, 8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2주 연속 차지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상의 K-pop 걸그룹을 다룬 애니메이션 사운드 트랙이 빌보드를 점령했다니 말이죠. 다음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K-pop 투어의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2019년 4%, 2023년 5.1%, 2025년 7.7%.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거의 2배로 뛰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도 특정 슈퍼스타 없이 말입니다. 2019년에는 방탄소년단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개 팀이 톱 100에 들어있죠.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한국은 이미 게임의 룰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숫자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물 한 잔을 건네줬습니다. 이 모든 게 불과 5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3년입니다. 2022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코로나가 끝나고 본격적인 투어가 재개되면서입니다. 다음은 개별 아티스트 데이터였습니다. 에파의 2025년 투어 수익 1,800만 달러, 에리 세라핌 2,100만 달러, Tomorrow X Together 1,300만 달러. 숫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입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026년 완전체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이 숫자는 또 다시 바뀔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앨범 수출 3억 투어 수익까지 합치면 K-팝의 직접 수익만 1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 산업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간접 효과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약 120억 달러입니다. 화장품, 패션, 관광, 한국어 교육, 식품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죠. 김 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120억 달러. 웬만한 중소국가 GDP보다 큰 숫자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문화 예산 투자 대비 수익률이 궁금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투자 1원당 약 58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투자 대비 5,100% 수익률이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었죠. 그런데 왜 한국만 가능했습니까? 일본도 중국도 있는데요. 제 질문에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문화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SM이 처음 중국 시장에 도전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JYP도 미국에서 여러 번 실패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2026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김 과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더 성장할 겁니다. 10% 선도 가능합니다.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손에 든 USB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받은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었죠.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억 달러, 90억 회, 7.7%, 120억 달러.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리의 젊은이들, 외국인 관광객들, K-팝 광고판들, 모든 것이 데이터와 연결됐습니다. 숫자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욕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숫자들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결국 간단히 썼습니다. 한국이 세계 음악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입니다. 더 많은 취재가 필요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실제 현장을 더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 시스템, 철학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편집장이었습니다. 제임스, 자네 이메일 봤네. 진짠가?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좋아, 계속 취재하게. 특집 기사로 갈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큰 특종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보여줄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YG 엔터테인먼트를 방문했습니다. 건물 로비에서부터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죠. 힙합과 스트리트 문화가 배어 있었습니다. 안내받은 회의실에는 중견 프로듀서 박대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획사들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대리가 웃었습니다. 비밀은 DNA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DNA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의 특별한 유전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만든 건 시스템입니다. 누구든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박대리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15년을 계획합니다. 연습생을 뽑을 때부터 그 아이가 은퇴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리죠. 15년이요? 미국은 1년 후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단기 수익에 집중합니다. 히트곡 하나 나오면 최대한 쥐어짜죠. 우리는 다릅니다.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키웁니다. 다음 회의실에서는 SM의 이 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국적 멤버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NCT를 보십시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태국인, 캐나다인까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거겠죠. 제가 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를 보고 팀을 만듭니다. 한국 시장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인구 5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가능한 멤버를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각 시장에서 자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점심시간 HYB의 초회이사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방탄소년단을 키운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네, 사실 방탄소년단 전에 여러 팀이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석했죠.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최 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이 방탄소년단을 만들었습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성공도 없었을 겁니다. 한국인들은 실패를 발판으로 삼을 줄 알았죠. 오후에는 JYP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마케팅 팀장을 만났습니다. 당신들의 SNS 전략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운영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데뷔 2년 전부터 SNS를 시작합니다. 팀장의 답변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요? 데뷔도 안 했는데 말입니까? 네, 연습생 시절부터 팬덤을 만듭니다. 유튜브로 연습 영상을 공개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일상을 보여주죠. 그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촘촘한 마케팅 계획표가 보였습니다. 데뷔 D730일부터 D-Day까지 모든 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언제 올릴지, 어떤 플랫폼을 쓸지 모두 정해져 있죠. 이건 군사작전 같은데요.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팀장이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릅니다. 글로벌 시장이라는 전장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소기획사를 방문했습니다. 큰 회사만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김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형 기획사와 경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김 대표가 답했습니다. 아이비를 보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비주얼과 퍼포먼스에 집중했습니다. 대형사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했죠. 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우리 스타일로 변형했습니다. 이게 중소기획사의 생존 전략이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저녁에 연습생 출신 작곡가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데뷔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히트곡을 만드는 프로듀서가 됐습니다. 연습생 시절이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그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루 14시간 연습, 주말도 없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시스템이 저를 프로로 만들었습니다. 데뷔하지 못한 게 아쉽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무대 뒤에서 음악을 만드는 게 제 길이었던 거죠. 시스템이 제 재능을 찾아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K-팝 아카데미를 방문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K-팝을 가르치는 곳이었죠. 원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학생의 70%가 외국인입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에서 왔죠. 그들은 왜 여기 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K-팝 스타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한국 시스템을 직접 배우고 싶다는 거죠. 자기 나라에는 이런 교육이 없으니까요.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프랑스 소녀가 한국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청년이 한국어로 랩을 하고 있었죠. 놀랍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음악평론가 정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K-팝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핵심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 교수가 답했습니다. 완벽주의입니다. 한국인들은 99%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100%를 추구하죠. 그리고 그 100%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세계를 정복한 비결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만난 사람들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시스템, 장기 계획,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완벽주의. 이 모든 게 합쳐져서 K-팝을 만들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DNA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비.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연습실 불빛이 곳곳에서 빛나고 있었죠. 저 안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땀 흘리며 꿈을 향해 달리고 있을 겁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인터뷰가 잡혀 있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와 만나기로 했죠. K-팝이 국가 외교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문화가 국력이 되는 순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외교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문화 외교국 박 국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K-팝이 외교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박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화가 국력이라는 걸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아십니까? 세계 정상들이 한국에 모였을 때 그들이 가장 관심 가진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경제 협력 아닙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그것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K-팝에 대해 더 많이 물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K-팝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자랑했죠. 트럼프 대통령조차 그랬습니다. 박 국장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APEC 만찬장에서 각국 정상들이 K-팝 공연을 보며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K-팝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외교 자산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박진영 씨가 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가수가 국가정책에 참여한다는 게 이상해 보이죠? 하지만 그만큼 K-팝이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오후에는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김 과장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5년 외국인 관광객 2,800만 명, 이 중 60%가 K-팝 때문에 한국을 찾았다고 답했습니다. 60%요? 1,680만 명이 K-팝 때문에 왔다는 겁니까? 저는 놀라서 계산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쓴 돈이 약 280억 달러입니다. 이게 바로 한류의 경제 효과죠. 김 과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관광만이 아닙니다.
화장품, 패션, 식품까지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K-팝 스타가 쓰는 립스틱은 다음날 품절되죠. 이게 보이지 않는 경제 효과입니다. 다음은 세종학당재단을 찾았습니다. 한국어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 기관이었죠. 이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요즘 한국어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160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580만 명입니다. 5년 만에 3.6배 증가했죠. 무엇 때문입니까? 제 질문에 이사장님이 웃었습니다. 90%가 K-팝과 드라마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거죠. 문화가 언어를 전파하는 겁니다.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담당자도 만났습니다. 응시자가 연간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시험장이 부족해서 고민입니다. 그의 행복한 비명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새로운 영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저녁에 하버드대 출신 문화 연구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소프트 파워 전문가였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혁명적입니다.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과거 소프트 파워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전유물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군사력도, 경제 규모도 아닌 문화로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논문 제목이 K-pop The New Standard of Soft Power입니다. 한국이 증명한 건 작은 나라도 문화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날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부의 문화 투자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위원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IMF의 지원을 받는 처지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조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문화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까? 네,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연예인 지원하냐고 했죠. 하지만 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20년 후를 봤으니까요. 위원장이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투자가 10배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K-팝이 반도체, 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출 효자가 될 줄 말이죠. 재벌 기업의 문화사업부 임원도 만났습니다. 삼성, LG, 현대가 왜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브랜드 가치 때문입니다. BTS가 삼성 폰을 쓰면 전 세계 팬들이 삼성을 찾죠. 그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BTS 협업 이후 삼성의 브랜드 인지도가 신흥국에서 40% 상승했습니다. 광고비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입니다. 이게 바로 K-팝의 파급력이죠. 경제연구소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K-팝의 국가 브랜드 가치 최고 효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K-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현재의 70% 수준에 머물렀을 것. 외신기자 클럽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취재 중 가장 놀라운 점이 뭡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문화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문화는 외교이고 경제이고 국력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죠.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모델입니다. 프랑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럽도 문화 강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문화는 과거의 유산에 기댑니다. 한국은 현재 진행형으로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게 차이입니다. 강연 후 여러 기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공통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20년 이상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그동안의 취재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이룬 건 단순한 K-팝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를 국력으로 만드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무기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총도 탱크도 아닌 노래와 춤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무기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만듭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한강 다리에 불이 켜져 있었고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화의 힘으로 말이죠. 내일은 세계 각국의 한류 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K-팝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숫자와 시스템을 넘어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6장. 토요일 아침 저는 홍대 앞에 나왔습니다. K-팝 댄스 버스킹이 열리는 날이었죠.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청년 5명이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완벽했죠. 마치 방탄소년단 본인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은 전문 댄서입니까? 제가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팬들이에요. K-팝 좋아해서 독학으로 배웠대요. 한국 대학생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파리거리에서 한국 춤을 추는 프랑스 청년들이라니 말이죠. 다음 팀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계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이었죠. 발음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나이지리아요. 한 소녀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어는 어떻게 배웠어요? 유튜브요. 매일 K-팝 영상 보면서 배웠어요. 꿈이 K-팝 스타거든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이지리아에도 K-팝이 인기입니까? 엄청 인기예요. 우리 마을 애들은 다 K-팝 듣는걸요. 다음은 중남미 팬클럽 회장을 만났습니다. 칠레에서 왔다는 마리아였습니다. 한국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년 동안 저축했어요. 꼭 한국에 오고 싶었거든요. K-팝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 질문에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희망이요. 저는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꿈이 없었죠. 그런데 K-팝을 알게 됐어요. 그들의 노래가 저한테 힘을 줬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작은 나라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우리 칠레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음악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세계 말이죠. 다음 날 세종학당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한창이었죠. 40명의 학생 중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시나요? 한 명씩 답했습니다.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요. 수업이 끝나고 독일 청년 한스를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어가 독일에서도 인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제 대학에만 한국어 수강생이 300명이에요. 5년 전만 해도 30명이었는데요. 한국어가 새로운 영어가 되고 있다고 봅니까? 제 질문에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친구들은 영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K-팝 때문에요. 홍대에 한 K-팝 댄스 학원을 찾았습니다. 원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원 학생의 80%가 외국인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에서 왔죠.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브라질 소녀가 에파의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연습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매일 4시간씩 6개월 했어요. 한국에서 꼭 배우고 싶었거든요. 저녁에는 K-팝 콘서트장을 찾았습니다. 세븐틴의 공연이 있는 날이었죠. 2만석이 매진됐습니다. 입구에서 팬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옆에 서 있던 한국인이 말했습니다. 국경도 인종도 언어도 넘어선 문화입니다. K-팝이 그걸 해낸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2만 명이 하나 되어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국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모두가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의 커뮤니티였습니다. 공연 후 인터뷰를 했습니다. 케냐에서 온 제임스였습니다. 케냐까지 한국행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모았어요. 꼭 보고 싶었거든요. 후회 없어요. K-팝이 당신 삶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제 질문에 그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K-팝이 제게 꿈을 줬어요. 저도 케냐에 댄스 학원을 차렸거든요. K-팝을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와요. 다음 날 인천공항에 나갔습니다. 출국하는 외국인들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죠. 스페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한국 여행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고였어요.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딸이 K-팝 팬이거든요. 생일 선물로 데려왔어요. 근데 저도 완전히 빠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어요. 그의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내년에 또 와야 해요. BTS 콘서트 있다고 했잖아요. 가족 모두가 웃었습니다. K-팝이 가족을 하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교사를 만났습니다. 학생들에게 K-팝을 가르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어 수업 부교재로 써요. 학생들이 훨씬 재미있어 하거든요. K-팝으로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K-팝은 교육 도구가 됐어요. 언어뿐 아니라 문화, 역사, 지리까지 가르칠 수 있어요. 한국이 만든 건 음악을 넘어선 문화교육 플랫폼이에요.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이지리아 소녀, 칠레의 마리아, 케냐의 제임스, 스페인 가족. 모두가 K-팝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음악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고 언어를 넘은 하나의 거대한 커뮤니티. 이들은 꿈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K-팝도 전 세계 곳곳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죠. 내일이면 귀국합니다. 2주간의 한국 취재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제가 본 것을 세계에 알려야 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적을 말이죠. 뉴욕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빌보드 본사 회의실에 섰습니다. 편집장과 부사장 그리고 주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제임스, 2주간 뭘 봤나?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미래를 봤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숫자들이었습니다. 3억 달러, 90억 회, 7%.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음악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 선배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K-팝은 결국 아이돌 음악 아닌가?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오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K-팝의 장르 다양성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K-팝은 이제 장르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힙합, R&B, EDM, 록까지 모든 장르를 소화합니다. 부사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건가? 배워야 합니다. 제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음악 산업의 중심인 빌보드에서 한국을 배우자니 말이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더 보여줬습니다. 지난 5년간 미국 아티스트의 글로벌 투어 수익은 정체됐습니다. 반면 K-팝은 매년 20%씩 성장했죠. 이 추세라면 2030년 K-팝이 세계 시장의 20%를 차지할 겁니다.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라니? 믿기 힘들군. 저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들의 시스템, 장기 계획, 완벽주의.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회의 후 동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제임스, 한국 기획사들 연락처 좀 줄 수 있나? K-팝 전문가를 섭외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라는 걸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니버설 뮤직이 한국 기획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겁니다. 한국 시스템을 배우겠다는 게 이유였죠. 워너뮤직도 서울에 사무소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Why America Needs to Learn from Korea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겼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한국이 대단하긴 하지. 우리도 저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미국 음악 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2026년 그래미 어워드 후보 발표였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사운드 트랙이 무려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역사적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제가 예측했습니다. 동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래미를 탈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미 음악적 완성도를 인정받았으니까요. K-팝이 그래미를 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간견 요청이 왔습니다. K-팝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죠. 강의실은 10,000원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은 뭡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장기 투자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미국은 분기별 실적에 집착합니다. 한국은 10년을 봅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었죠.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도 따라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솔직히 답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0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간견 후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K-팝 비즈니스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로 삼을 가치가 있어요. 하버드에서 K-팝을 가르치다니 세상이 정말 바뀌고 있었습니다. LA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자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K-팝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CEO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최소 5년은 투자해야 합니다. 5년이요? 그건 너무 길어요. CEO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한국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갑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죠. 몇 달 후 제 책 출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제목은 Korean Wave: How a Small Nation Changed the World이었습니다. 출판사는 베스트셀러를 확신했죠. 원고를 쓰면서 한국에서의 2주를 되돌아봤습니다.
만난 사람들, 본 시스템, 느낀 감동,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이 책이 세계를 바꿀 겁니다. 출판사 편집자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예측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K-팝의 세계 시장 점유율 10%, 2028년 그래미 주요 부문 수상, 2030년 세계 시장의 20% 점령, 누군가는 과장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를 걸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K-팝 스타들의 광고가 보였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죠. 세상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The future of music is written in Korean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음악의 미래는 한국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창밖의 맨해튼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바쁜 거리. 하지만 제 머릿속은 서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다시 한국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완전체 복귀 콘서트가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역사적 순간이죠. 그곳에서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기대가 됐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이번엔 BBC, CNN, 로이터 기자들과 함께였습니다. 방탄소년단 완전체 복귀 콘서트를 취재하러 온 겁니다. 제임스, 1년 만이지? BBC 기자가 말했습니다. 네, 1년 전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공항 풍경부터 달랐습니다. 1년 전보다 외국인이 2배는 늘어 보였죠. K-팝 광고도 더 커지고 화려해졌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공항 택시가 모자랄 정도예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요. 다들 방탄소년단 보러 온대요. 전 세계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김 과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1년 만이시네요. 그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K-팝 수출액이 이미 2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1년 전 전체가 3억이었는데 반년 만에 2억이에요. 연말이면 5억도 가능합니다. 성장세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K-팝 디먼 헌터스가 베스트 컴플레이션 사운드트랙 부문을 탔습니다. K-팝 최초 그래미 수상이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 예측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방탄소년단 복귀 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폭발적입니다. 이번 월드 투어 티켓이 전 세계에서 2시간 만에 매진됐어요. 총 200만 장입니다. 다음 날 저녁 잠실 주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7만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경기장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관중의 70%가 외국인이었다는 겁니다. 옆자리 독일 팬에게 물었습니다. 독일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비행기 10시간 걸렸어요. 하지만 후회 없어요. 7년을 기다렸거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7명의 멤버가 무대에 올랐을 때 경기장이 흔들렸습니다. 7만 명의 환호.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입니다. CNN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3시간의 공연 내내 관중은 하나가 됐습니다. 미국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이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국적도, 인종도, 언어도 의미가 없었죠. 공연 후 RM과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복귀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팬들이 기다려줘서 감사해요. 앞으로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K-팝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뒤에 더 훌륭한 후배들이 오고 있어요. K-팝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다음 날 신인그룹 쇼케이스에 갔습니다. HYB의 새 보이그룹이었습니다. 공연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실력이 방탄소년단 못지않다는 걸 말이죠. 시스템이 계속 천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SM에서도 새 걸그룹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인 2명, 중국인 2명, 일본인 1명, 미국인 1명으로 구성됐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완벽한 조합이라는 게 SM의 설명이었습니다. JYP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서 멤버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능과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박진영 프로듀서의 말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귀국 전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전보다 더 많은 고층 빌딩이 보였습니다. 경제도 문화도 모두 성장하고 있었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건 국가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와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줬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한국 어땠어요? 놀라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1년 전에도 놀랐는데 지금은 더 놀랍네요.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기사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거든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탑승 전 마지막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왔습니다. 제임스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Korean Wave: How a Small Nation Changed the World. 전 세계가 한국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만든 가장 큰 기적,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서점에 제 책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어들고 읽고 있었죠.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K-pop 배워볼까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인터뷰 요청이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MBC, ABC,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가 한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편집장이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자네 책이 50만 부 팔렸네.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공이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이야기를 제가 전달했을 뿐이죠. 그날 저녁 텟 간견 무대에 섰습니다. What we can learn from Korea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3,000명의 관객 앞에서 말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건 이겁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시스템과 의지,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이다. 한국은 그 모든 걸 갖췄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처럼 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꿈을 꾸십시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시스템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K-팝이 흘러나왔습니다. 뉴욕의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가 나오다니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새 원고를 시작했습니다. 후속작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The Korean System Blueprint for Success. 한국의 성공 공식을 더 자세히 분석하는 책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작은 나라가 만든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화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맨해튼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로 가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방송사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자문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라면 뭐든 하고 싶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에 희망을 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노트에 썼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시스템과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책상 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 사진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30년 경력의 미국 기자가 한국에서 본 것, 그것은 단순한 음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과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만든 가장 큰 기적,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전 세계 70억 인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의지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